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두고 있는 출발이죠. 출발선은 여러분 종점을 향해 달려가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을 여러분 스타트를 잘 끌어놓으면은 마지막 파이널을 멋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작을 우리가 설레임과 희망으로 이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 10페이지. 오늘 첫 시간은 여러분, 간략하게 우선, 부동산 공법의 정의, 이것부터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국계법, 이렇게 전체 단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편의 1장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부동산 공법의 개념인데, 개념과 그 범위를 먼저 정리를 하자 이거죠. 자, 그 부동산 공법은요, 첫 번째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때 부동산의 의미는 방위의 부동산이 있고 협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자, 협의는 우리가 민법 99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우리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토지에다가 그 다음에 정착물, 이것이 우리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거죠. 자, 넓은 의미는 이 협의에다가 의제되는 부동산,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것이 여러분 기계, 자동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건설기계라든가, 그리고 또 임목 또는 공장재단이나 또는 광업재단 이런 것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이런 것 등이 바로 우리가 그 넓은 의미인데, 여러분 공인중개사의 중개업자가 취급하는 중개 대상물은 이 토지하고 그 정착물, 그리고 임목,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바로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이 넓은 의미가 되지만, 우리 부동산 공법 시간의 부동산, 이때는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는 토지와 그 정착물, 건축물을 우리 부동산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의 범위를 설명할 때도 토지에 관한 공법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이 토지와 그 정착물이 우리 부동산 공법 시간의 부동산의 의미가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은 이 부동산에 관한 법이라고 했죠. 이 법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법의 유형이 문서로 된 성문법이 있고 문서화되지 않은 불문법이 있어요. 자, 그럼 성문법에는 다시 국내법이 있고 국제법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국내법은 국가 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국내법에는 다시 우리가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법은 한마디로 문자 그대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상하 수직 관계입니다. 상하 수직적인 관계고, 자, 요거는 강제성이 특성이 되고, 그렇죠. 국가가 뭘 해라, 소득을 많이 뒀으면 세금을 내라, 이렇게 강제하고 24가 됐으면 군에 가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는 그러한 작용이 공법적인 요소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적인 요소는 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고, 여기는 수평적인 관계를 규율합니다. 대등적 수평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특성은 우리가 임의성을 갖고 임의적이다, 임의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관계인데, 그럼 이 공법 속에는 어떤 법이 있느냐? 자,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형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소송법. 여기서 민사소송, 이런 소송법도 여러분 공법이다. 왜? 다툼을 다루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송법도 공법에 속한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법에 속하는 것은 어떤 관계냐?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사관계를 규율하는 상법, 이런 법들이 바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사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법은 뭐냐? 사회법은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를 함께 갖고 있는 이런 혼합법 관계, 이것을 우리가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21세기에 등장된 그런 법인데, 여기는 각종 경제법이라든가 또는 노동관계법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이라든가 이러한 법 관련들이 전부 다가 우리는 사회법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회법은 내가 이렇게 왜 첫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중개사는 1차 개론 민법, 자 2차가 자 공법, 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시세법.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개론 이거 한 과목 빼고, 이거는 1호이죠. 이거는 학문이잖아. 1호입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법입니다. 법 중에서 민법은 사법이죠. 그럼 나머지 법들은 다 공법. 그런데 이 중개사법은 굳이 법적인 범주를 따지자면 중개사법은 이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를 함께 갖고 있는 혼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개사법 교재에 보면은 이런 성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중개사법의 법의 범주가 어디냐? 혼합법이다. 자, 혼합적인 법. 그럼 혼합적인 법은 이거는 뭐냐? 사회법이라 이거죠. 그래서 중개사법의 경우는 사회법이에요. 나머지는 민법, 사법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시법도 공법, 세법도 공법, 다 공법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개론은 이론이니까 개 같은 이론이죠. 이게. 왜 개 같은 이론이냐? 그럼 이거는 럭비공하고 똑같아요. 이 시험 나중에 공부할 때하고 시험 칠 때 보면 이 엉뚱한 방향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개론에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의했을 때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론 강의하는 거 보면 딱 틀에 박힌 금방 강의하는 사람들을 보면 개론 점수가 잘 안 나와. 그들을 믿고 있다가. 그래서 개론 정말 개 같은 이론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진짜 이 개 같은 이론은 한마디로 폭넓은 이론적인 지식이 풍부한 그런 교수님한테 듣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수님은 세법도 강의했고 경영학도 강의했고 뭐 FP 이런 자산 관리 이런 강의도 했고 다양한 그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교수님이 아마 훌륭하게 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요. 우선 부동산에 관한 법이라 했을 때 법의 유형은 일단 성문법, 국내법, 공법, 공법 중에서 우리 부동산 공법은 행정법에 속한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인데 두 번째 부동산 공법은 이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행정법은 뭐냐?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과 그 다음에 행정의 작용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조직하고 작용에 관한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행정의 조직에 대해서 우리 중개사 시험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자 11페이지 교재를 보게 되면 거기에 행정의 체계가 나옵니다. 보입니까? 11페이지 행정의 체계. 오늘 선생님 그거를 보면 안 된다니까. 그 책이 아니고 이 프린트를 준 책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 행정의 체계, 요거는 똑같은데 틀리다. 행정의 체계를 보니까 일단 중앙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조직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지방은 다시 광역이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중앙행정부 장관, 이거는 우리가 기획재정부라든가 국토교통부라든가 교육과학기술부라든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부, 관광부 이런 것 등이 바로 중앙부처죠. 이게 중앙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정부는 광역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있죠. 자, 그러면 광역은 우리가 보니까 여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광역시, 특별시 밑에 자치구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 밑에 구가 있고, 그 다음에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전부 다 자치구예요. 자치구. 그 특별시는 자치구밖에 없죠. 밑에. 근데 광역시는 자치구도 있고 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시는 하나, 광역시는 6군데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대전, 그리고 이제 인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 자, 대구는 중구, 북구, 자치구가 있고 그 다음에 달성군이 있어요. 부산에는 여기도 부산, 북구, 남구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장군이 있습니다. 인천은 강화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치구가 있고 군이 있다. 그건 특별자치시, 이거는 세종시를 말하죠. 세종시. 이거는 왜? 정부 청사가 이쪽으로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면 자, 여기에 모든 자치권이 부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도가 있죠. 도 밑에는 시가 있고 군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가 다시 둘로 나눠지죠. 시는 일반시가 있고 그 다음에 대도시가 있습니다. 그 대도시는 왜 만들었냐? 도둑놈은 대도가 있지만 시가 대도시가 있다는 게 조금 그거 하죠. 이 대도시는 우리 수원 때문에 만들었다. 수원시. 자, 그럼 수원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럼 광역시와 똑같은 경우인데 이 일일이 수원시장이 뭔가 결정을 하려면 경기도지사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짜증이 나죠. 그래서 투덜대니까 오냐? 그럼 법에서 이 조직을 하나 바꿔줄게. 그래서 별도로 만든 것이 대도시야. 그래서 법적으로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로서 그 다음에 구가 있는 시, 이거를 우리가 대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50만 이상이고 구가 있는 시를 우리가 대도시라고 하는데 저 위에서부터 보게 되면 경기도 고양시가 있죠. 일산이죠. 일산. 덕양구, 그 다음에 일산구. 그 다음에 옆에 부천시가 있고 소사구 뭐 이렇게 부천시.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산시, 안양시, 뭐 수원시,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 이거. 그 다음 오른쪽으로 보면 성남시. 그리고 또 밑으로 가면 청주시. 청주시 밑으로 가면 포항시.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다시 전주시. 이게 우리는 뭐냐, 대도시가 되는 거예요. 인구 50만 이상이고, 그 다음에 구가 있는 시예요. 그런데 마산, 창원도 있는데, 근데 마산, 창원, 진해는 자기들끼리 벌써 광역계획권으로 묶었습니다. 세 개 시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앞으로 광역시로 승격이 되거나 이렇게 바뀌겠지만 지금 현재는 대도시가 이렇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자치도가 있죠. 요거는 제주도를 말합니다. 그죠? 제주도. 왜 특별자치도냐? 전쟁이 발발하면 대통령이 그까지 못 날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사형집행권이라든가 그 모든 군수 통수권이라든가 이런 권한을
제주도지사한테 특별히 주고 있는 거야. 그런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는 그 도다 해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 특도 이거를 우리가 보통 부를 때 시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시도. 그럼 요거 시잖아요. 요것도 여기까지 시. 그다음 여기 도잖아요. 그래서 시도라고 한다. 이렇게 5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요거를 시도라고 한다. 요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구가 군이잖아요. 그렇죠? 시도 밑에 시장 또는 군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여기서 도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도시라고 하면은 뭐를 말하느냐? 도시라고 하면은 방금 보다시피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 요거를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광, 특특, 시 요거를 도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군이라고 하면 군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시군이라고 한다면 특광, 특특, 시, 군 이걸 우리가 도시군이라 하는데 이걸 우리가 강의할 때는 6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6개 지역이죠. 요걸 우리가 이제 관할 구역이다. 요렇게도 부른다. 관할 구역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람으로 돌리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군수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6인이 되죠. 6인. 숫자가 군수 하면 6인이 되잖아요. 근데 숫자, 군수, 시장 이런 말 빼뿌리면 6인 지역이 되는 것이고 지역은 관할구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장을 우리가 6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 시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6인 지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두고 가는 게 좋다. 이게 이제 행정 조직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작용에 관한 것은 뭐냐? 우리가 행정법에서 작용에 관한 것은 앞에서도 잠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작용은 뭐 우리 법률, 행정, 행위가 있어요. 행정행위. 아마 엊그제 민법 시간에 여러분 법률행위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 법률행위가 뭐라고 했죠? 황금희 씨?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갑자기 물으니까 잘 몰라. 김 선생님 법률행위란 생각이 안 나죠? 법률행위 가면 우리 민법 시간에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고 배우셨죠?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법률행위의 종류는 민법의 법률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 민법의 법률행위는 그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이거를 단독행위가 있고 계약이 있고 합동행위가 있다 이렇게 배우셨죠? 생각나요? 좀 안 나도 생각난다고 했죠. 선희 씨 생각나요? 며칠 빠졌지? 한 달 빠졌지? 그럴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여기 행정행위는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허가 그 다음에 인가 그 다음에 특허 뭐 이런 것 등이 다 우리는 행정법상 행정행위예요. 행정기관이 행하는 처부이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풀어봐. 이 법률행위도 우리가 계약과 같은 거예요. 자, 계약도 갑이 을에게 집을 사겠다 하는 걸 뭐라 하지? 청약이라 하잖아. 그 다음에 을은 팔겠다. 뭐 하는 거지? 승낙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계약을 뭐라고 배웠어? 복수 당사자 간에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에 합치라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매매예요. 이 매매가 계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약은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양 당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허가도 마찬가지죠. 건축을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허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허가 신청은 갑이 하는 거야. 그럼 허가 관청이 을이야. 그럼 허가 관청이야. 그럼 관청이 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집을 사겠다는 청약과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허가 관청이 오냐? 집주도 좋다. 허락해 주는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는 청약이고 여기는 뭐가 돼? 승낙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 다만 표현만 이렇게 다를 뿐이야. 그 법의 원리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민법에는 법률행위라 하고 공법에는 행정행위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행정작용이라 하는데 이런 작용 파트가 우리 중개사, 우리 공법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건축허가, 국계법의 개발행위 허가, 실시계획의 인가, 조합의 설립 인가 이런 게 다 거기에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행정법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번 봐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계획은 행정부가 수립하는 계획이,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 행정계획이야. 그럼 내가 수립하는 것은 뭐예요? 마스터 플랜. 내가 수립하는 플랜은 나의 계획이잖아. 인생 계획이잖아. 그건 행정계획이 아니잖아.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게 행정계획이라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행정계획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3단계가 항상 있습니다. 그 3단계가 선생님이 거기 적어 넣어 놓은 거를 이렇게 책에 이렇게 보면은 3단계가 나와 있죠. 계획을 수립할 때 그 3단계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 넣어놨지? 아직 책이 안 나와서. 자, 3단계는 일단 수립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승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알리는 단계, 알림 단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예? 자, 그러면 29페이지 한번 봐봐요. 이 29페이지? 이 29페이지 있고 이제 인데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 자, 수립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절차 거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대해서 수립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심의 절차 거쳐서 승인하고 그 다음에 공고하고 열람 이게 이제 알리는 단계. 모든 계획은 이렇게 3단계로 수립 단계와 승인 단계, 알림 단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속적인 계획이 아니고 비구속적 계획일 때는 수립, 승인, 알리는 단계인데 그 구속적인 계획은 수립 대신에 입안이라는 말을 써요. 뭐를 쓴다고? 입안. 수립이라는 말 안 써.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수립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승인. 여기 기본계획이나 또는 비구속적인 계획은 승인이에요. 그런데 구속적인 계획은 결정고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결정고시. 그리고 이 공고도 공고라 하지 않고 구속적인 것은 고시예요. 그 공고는 특정된 지역, 특정된 장소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게 공고야. 그런데 전국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고시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요? 그래서 고시는 구속적인 계획일 때 주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속적일 때 결정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입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구속적일 때는 수립, 승인, 요렇게 공고, 요렇게 표현한다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행정계획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 계획에는 구속적인 계획도 있고 비구속적 계획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봐봐. 이 법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계획이라는 것이 국가기관도 구속을 하고 일반 국민도 구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도 구속하고 국민도 구속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양쪽을 다 구속한다고 해서 이거를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국가기관은 구속을 하는데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계획, 이걸 우리가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계획? 자, 그러면 이제 구속적인 계획은 이거를 양쪽을 다 구속하니까 우리가 양면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국가기관만 구속하고 이쪽은 구속 안 하니까 우리가 편면적 구속력밖에 없다 이렇게 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비구속적이라는 것은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우리를 구속한다, 구속. 우리한테 구속 안 한다, 비구속. 따라서 우리를 구속하는 계획은 우리를 타치하니까 우리도 그 계획이 잘 됐다, 그 법이 잘 됐다, 잘못됐다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행정쟁송의 대상을 한다.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한테 타치를 안 하니까 우리도 그 계획이 잘못됐다, 잘됐다 다투부터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구속적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행정쟁송이라는 말이 뭐냐? 행정에 관한 다툼이죠.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의신청, 군대 여러분 갔다 오셨잖아. 군대 가면은 상급자한테 얻어터졌다. 그럼 소원 수리한다. 소원 수리, 소원 들어보셨죠? 그 소원, 그다음 이의신청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통일화시켜서 한마디로 묶어놓은 것이 행정심판이야. 그 심판은 누구한테? 처분청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다음에 처분청이나 또는 처분청의 상급기관에게 하는 거야. 무슨 기관?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법원에다가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한다? 그래서 법원에 하는 게 소송이고 처분청이나 상급기관에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행정의 다툼이라고 해서 행정쟁송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비구속적인 계획은 이런 쟁송의 대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대상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구속적이다, 비구속적이다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구속적 계획에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계획 이름에 종합이라는 말 들어가 있는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토종합계획 하면 종합이 들어가 있잖아요. 옛날에 주거종합계획 하면은 집을 짓는 주택종합계획이잖아. 그런 종합계획. 그런 종합계획은 비구속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획 이름에 기본이라는 말 붙어 있는 거. 도시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 이렇게 기본이라는 말 들어가 있는 거,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렇게 기본이라는 말 들어가 있는 건 전부 다 비구속적이에요. 뭐라고요? 비구속적.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립 절차에서 아까 여기 보니까 기초조사 공청회가 있어요. 근데 공청회가 있고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알아둘 거는 주민의 의견 청취는 직접적인 의견 청취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근데 공청회라는 것은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 그러면 칠곡지구 여기다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하면 대구시장이 하는 게 아니야. 바쁘니까. 그럼 대구시에서 조금 덜 바쁜 사람이 붙자 들린 사람이지. 그럼 부시장, 부구청장 여기 단상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할 일 없을 좀 적잖아요. 그리고 저 학계 전문가 부동산과 대구 보건대학 부동산학 교수 한 몇 명. 그죠? 영남대 도시계획과 교수 몇 명. 그 다음에 주민, 그 지역 주민 유지 대표 몇 사람. 지금부터 칠곡, 사지구,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형식적인 경우죠. 이거는 의견을 듣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거니까 이거는 간접적인 의견 수렴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그리고 공청회 결과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지금 아마 법에 되어 있다. 그럼 타당하지 않으면 버리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건 간접적인 의견 청취 방법이고 이거는 직접적인 의견.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 청취를 듣는 거고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는 공청회 절차를 거칩니다. 간접적인 방법이니까 계획 수립에 이런 공청회 절차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계획은 전부 다 비구속적이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구속이다 비구속의 구분은 요걸로 찾아서 하면 시험 치는데 이상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행정법의 내용인데 그리고 또 행정구제, 행정절차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의 작용들이 우리 부동산 공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자, 일단 성문법이고 국내법이고 공법이고 공법 중에서 행정법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이다. 그래서 행정법이니까 행정법의 원리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학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자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관한 공법적인 규정의 총체입니다. 공법적 규정의 총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법적인 규정의 전부니까 자 그럼 부동산 아까 뭐라 했어? 토지하고 건축물이죠. 그러면 토지 플러스 건축물에 관한 공법적 규정의 총체니까 아하 여기는 사법적인 규정은 배제한다. 그럼 아까 사법적인 규정이 뭐라고 했어? 사법적인 규정은 바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관계고 수평적인 관계고 임의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는 그런 관계다. 그럼 이런 것은 배제하고 국가와 개인, 수상하 수직 종속적 강제성 이런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그런 규정의 전부를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해서 공법 중에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법 그것을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법을 중개사 시험 과목으로 집어넣어놨는데 그러면 중개사 시험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범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으로서의 부동산 공법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공법의 범위는 일단 아까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토지에 관한 공법과 건축물에 관한 공법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토지에 관한 이때 토지는 대한민국의 이렇게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우리가 토지라고 보십시오. 그럼 이 국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국토를 한정된 자산이고 자원인 이런 국토는 먼저 계획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에 관한 법으로서 제1편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뭐에 관한 것. 자, 이용에 관한 법령이 있죠. 법인데 제가 늘 말했죠. 법에는 일단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 시행규칙이 있고 그 밑에 자치입법으로서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법률은 헌법은 국민이 만들고 국민투표를 하잖아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들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장관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때 요 시행령, 시행규칙 요런 거는 행정기관이 만드니까 요걸 우리가 별도로 행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행정명령. 요때 이 영하고 요때 법 요거를 묶어서 우리가 법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중개법이든 어느 법이든 간에 공시법인데 법 가면 안 돼요. 중개사 시험 과목은 법만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국계법상 이 가면 그 문제 잘못된 거야. 문제를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 법령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법상 가면 법률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문제 내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내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법령이라고 해야 돼. 왜? 요 법,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 시행 규칙, 이까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뺀다 하더라도 요까지는 확실히 봐줘야 돼. 법하고 시행령은 이거는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합격할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이거는 법률 가지 말고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이라고 해서 여기서 12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럼 이 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1962년도에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졌어요. 도시계획법. 그 다음에 이제 72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이용, 그렇죠? 국토, 그리고 여기 계획.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두 법을 묶어서 2000년도에 새롭게 재정비를 한 법이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되죠. 그럼 여기서 국토, 계획, 이용,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재탄생이 된 거예요. 제가 이때 제가 EBS 방송을 할 때 한겨레 출판사, 그때는 신문사 한겨레가 이 EBS 방송을 땄어요. 따가지고 내가 공법책을 최초로 이 법을 최초로 내가 책을 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책이 진짜 내 책이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지금도 내 집에 보관되어 있는데 아무튼 책이 굉장히 물론 또 두꺼웠습니다. 물론 그런데 최초로 만들었다는 데 의미를 준 거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 책을 뺏긴 것도 없어. 왜? 아직까지 하나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본서를 참 충실히 잘 썼는데 지금은 나이가 있다고 밀려났어요. 지금 입에서도 쫓겨나고 다 밀려났어. 어쩔 수 없는가 봐. 그런데 후배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이 이렇게 새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 법에서 출제가 되는 게 12문제죠. 그래서 요 법은 계획 파트하고 이용 파트로 나누어서 여기서 6문제, 여기서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국토는 계획을 하고 계획에 맞게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 개발과 사업에 관한 법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도시개발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 자, 도시개발법은 여러분 신도시를 만들 때 신도시 개발하는 그런 사업, 도시개발 사업에 절차를 정한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 만들어지면 이 도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금인 씨도 미스 때는 더 아름다우셨겠다. 지금도 아름답습니다만 우리 선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좋아. 뒤에 우리 결혼하셨나요? 그 얼마나 좋아. 얼굴이 보송보송 굴이 있으면 동동나고 피부도 저렇게 예뻐. 선생님은 보십시오. 다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머리도 염색해야 되고 다 조금씩 손봐야 돼요. 자, 이런 리모델링을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런 만들어진 도시가 노후화되고 슬럼화되면 슬럼화된 도시의 기능을 재건하고 이렇게 정비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업이 정비사업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법은 만들어진 도시를
정비하는 정비사업이죠. 그 정비사업은 과거에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주주주 도주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6가지 사업이었는데, 자, 요것이 여기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요렇게 여기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그대로 이제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 개선 사업으로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이죠. 도시정비사업. 자, 요거를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올려서 주택이란 말을 빼버리고 요거를 우리가 그냥 재개발 사업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재건축인데 요거는 그대로 주택이란 말을 빼버리고 재건축 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018년도 정비사업은 이렇게 주제재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이 아니고 그냥 재개발 사업 그냥 재건축 사업 그래서 주제재 요 3가지 사업으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1월달 우리 지금 현행 법상의 정비사업이 3가지죠. 이 정비사업의 절차를 정한 법이 우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부예요. 여기서도 역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법하고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 6문제에서 12문제가 나왔죠. 자, 근데 사실은 이게 국계법에 공부하면 이 개발법하고 정비법은 사실은 국계법의 자식이에요. 원래 국계법의 내용인데 국계법의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분가를 시킨 법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 국계법하고 이 법과의 관계는 모자 관계. 여기는 어머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식이야. 그래서 모자 관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국토는 이렇게 개발만 하면 안 돼요. 보존해야 돼. 보존. 국토의 보존에 관한 법은 어떤 게? 자, 농지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것은 산천을 보존해야죠. 산천. 산이 우리가 임야 산지잖아요. 그 다음 천, 하천 이런 거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다가 농지. 농지하고 산지하고 막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파트인데 원래 산지관리법도 중개사 시험에 들어갔죠. 그런데 시험이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산지관리법은 시험범위에서 빼고 농지법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이렇게 해서 3파트로 나눠지는데 물론 시험 문제는 소유하고 보전하고 번갈아 가면서 한두 문제씩 나오죠. 그런데 실제 여기는 2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 강의를 처음 하는 사람은 무조건 옛날 기출문제 보고 2문제만 나온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나와요? 중개사 시험 문제가. 네? 중개사 시험 문제가 몇 문제예요? 200문제야, 200문제. 그 200문제죠. 그 1차 80문제잖아요. 2차가 120문제예요. 맞죠? 그래서 200문제인데 200문제 중에서 농지 관련 문제는 농지법에 관련된 문제는 4문제가 나와요. 4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공법에서는 2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중개사법에서 농지 관련 문제가 2문제 또 나온다고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 과목 200문제 중에서 농지 관련 문제는 4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공법 시간에 강의를 제대로만 해주고 그 다음에 중개법 시간에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농지법에 관한 경우는 구주가 나올 때 2달 과정에서 구주가 나올 때 그때 한 번만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안 해요. 이번 파트는 지금 7주밖에 안 나오니까 농지법 안 하고
농지법만이 그 앞에 주택법까지만 강의하고 강의 끝납니다. 아시겠죠? 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관한 공법은 이렇게 계획에 관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 개발을 사업에 관한 도시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이렇게 해서 여기서 12문제, 요거 2개 12문제, 두 문제니까 토지에 관한 공법에서 26문제가 출제되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공법입니다. 자, 우리가 건축물은 뭐야? 공장, 뭐 학교, 그 다음에 뭐 많죠. 빌딩, 주택, 이런 것들 다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면 건축물에 관한 공법에는 일단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이 있어. 그 일반법이 우리는 건축법이라는 거야. 그럼 건축에 관한 일반법이죠. 그럼 여기는 건축의 총설, 건축이 무엇이다, 대소설이 무엇이다, 용도 변경이 무엇이다, 건축을 건축하는 절차가 어떻다, 대지, 건축선의 규정이 어떻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런 걸 다 정해놓은 것이 건축법이죠. 그래서 건축의 일반법이 건축법인데 여기는 7문제가 몇 문제? 근데 이제 아까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이니까 막 여기에 주택도 있고 공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등등등 이런 건물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주택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주택은 건축물인데 30채 미만의 주택을 건축할 때 30채 미만의 주택을 건축할 때는 건축허가 받으면 돼요. 그럼 이거는 건축허가 받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거야. 근데 주택을 30채 이상으로 주택을 건설하다. 많이 짓는 거는 건설, 적게 짓는 거는 건축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많이 짓는 건설을 할 때 그때는 건축허가 받으면 못해요. 그때는 주택법에 뭐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이 건축법인데 그 건축물 중에서 주택에 관한 것만 별도로 끄집어내어서 특별히 규정해 놓은 법이 무슨 법이야? 그게 주택법이라는 거야. 그럼 주택법은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에 비해서 주택법은 특별법이라는 거야. 무슨 법? 그러면 법의 일반법과 특별법의 차이점이 뭐예요? 특별법이 무슨 법이야? 특별법은 특정된 사람, 특정된 장소, 특정된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라 하잖아. 특별히는 말 들어가잖아. 맞죠? 특정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주택을 놓고도 주택에 관한 것만 건축물 중에서 주택에 관한 것만 별도로 정리한 법이니까 거기서 주택의 건설과 공급과 관리에 관한 이런 규정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택법은 건축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하고 일반법이 충돌하면 어느 법이 우선이야? 주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건축법보다 무슨 법이 우선이다? 주택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7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런데 주택법은 많이 찢어졌어요. 옛날에 주택을 건설할 때 건설 자금이 있거든요. 그 자금 중에서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면서 주택도시기금법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주택종합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도 주거기본법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주택의 관리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법이 만들어 글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주택법은 지금 중개사시험은 아주 단출하게 정리가 됐죠. 주택의 건설과 주택의 공급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 관리도 안 해요. 관리는 주택관리사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7문제, 여기서 7문제, 그래서 몇 문제? 14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게 부동산국 합쳐서 40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간략하게 한 페이지 분량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선생님은 뭘 그렇게 길게 설명해요? 갈지 모르지만 이 한 페이지가 부동산 공법 전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공법의 개념과 그 다음에 그 범위를 받고 11페이지 가서 아까 법령의 체계를 말했죠. 요것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2번 행정의 체계도 조직도 이야기를 했고 그 밑에 국토공간 체계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국토계획은 대한민국 국토의 최고 높은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그럼 국토종합계획은 이거를 분류를 하게 되면 자 전국계획이 있고 도종합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도종합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계획이 있고 그 밑에 부문별 계획이 있어요. 이게 주택 국토종합계획이야. 그럼 자 이거하고 동급으로 적용되는 게 우리 국계법의 국가계획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와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는 국계법의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시군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이걸 도시군 계획이라 하죠. 그 도시군 계획이라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다? 관리계획. 그래서 이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국토종합계획과 같은 맥락의 소리죠. 국토종합계획은 전국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별 계획, 부문별 계획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국계법은 국가계획, 광역, 도시군 계획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런 그 흐름 체계를 이야기하고 그 밑에 우리 도시군 계획 밑에 연결되는 것이 아까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계획 또 뭐 정비계획 이런 것들이 또 연결돼 이 자식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체계만 우리가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구질구질한 이론, 체계, 뭐 다른 체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2편에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으로 들어가서 이제 책을 보면 여러분 지난번에 서부노트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굵은 글씨로 정리해서 이렇게 눈에 잘 띄게 정리했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꼼꼼하게 정리를 했는데 기본수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역시 만들고 나면 조금 아쉽고 조금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 요 국계법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고 요거 깨끗하게 지우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